출생부터 죽음까지 겪어야 하는 극한의 시험들 중에서 가장 혹독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삶을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한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철저한 검증과 시험의 연속이었죠. 바로 스파르타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이 땅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받게 되는 생존 심사는 현대 사회의 그 어떤 면접보다도 엄격했습니다. 산모가 진통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아기의 미래가 결정되는 셈이었죠. 갓 태어난 신생아들은 곧바로 원로들의 엄격한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들의 기준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미래의 전사로서 적합한지,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신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타이게토스 산의 절벽 아래로 내던져졌습니다. 현대인들이 들으면 충격적이겠지만 이것이 바로 스파르타의 첫 번째 관문이었죠. 이 검사는 단순히 신체적 결함만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 몸짓, 심지어 눈빛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미래의 적과 마주했을 때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을 이미 그 작은 눈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죠.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아기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신생아 돌봄과는 거리가 먼 특별한 양육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그리스 도시들에서는 아기들을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지만 스파르타에서는 정반대였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와인에 목욕시키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이는 아기의 체력과 생명력을 시험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와인의 알코올 성분이 약한 아기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었지만 살아남는 아기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 와인 목욕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알코올의 살균 효과로 각종 세균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할 수 있었고 동시에 추위에 대한 저항력도 기를 수 있었어요. 목욕 후에는 차가운 바람에 노출시켜서 체온 조절 능력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위험한 행위로 보이지만 당시 스파르타인들은 이것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믿었던 거죠. 생후 몇 개월이 지나도 스파르타식 교육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그리스 가정에서는 아기들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었지만 스파르타에서는 의도적으로 추위에 노출시켰어요. 포대기도 사용하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혼자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전사로 키우기 위한 조기 교육의 일환이었죠. 아기들의 자장가는 부드러운 노래가 아니라 군인들의 행진곡이었어요. 장난감 대신에는 작은 무기들이 주어졌습니다. 나무로 만든 칼과 창, 그리고 작은 방패까지도 아기 때부터 익숙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는 무기를 자연스러운 신체의 연장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음식도 특별했습니다. 모유 수유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거친 음식을 주기 시작했어요. 부드럽게 으깬 음식 대신 딱딱하고 질긴 것들을 주어서 턱과 치아를 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심지어 아기가 울어도 바로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울다가 스스로 그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이는 감정 조절 능력과 인내심을 기르기 위한 초기 훈련이었습니다. 7세가 되기까지의 시간은 스파르타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시기였습니다. 물론 다른 그리스 도시들에 비하면 여전히 엄격했지만 말이죠. 아이들은 기본적인 신체 단련과 간단한 무술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매일 아침 차가운 물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말이죠. 겨울철에도 얼음물로 세수하고 목욕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간단한 글자와 숫자도 배우기 시작했지만 다른 도시의 아이들처럼 학문에 깊이 빠져들지는 않았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너무 많은 지식이 오히려 전사의 순수함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음악과 춤에는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전투 시 조율된 움직임과 리듬감을 기르기 위해서였어요. 팔랑크스 대영에서는 모든 전사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쫓겨나 아고게라고 불리는 국가교육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현대의 군사훈련소를 훨씬 뛰어넘는 혹독함이었죠. 첫날부터 머리를 깎고 1년 내내 입을 얇은 망토 한 벌만 지급받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추가 옷은 없었어요. 겨울에 추위든 여름에 더위든 같은 옷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 망토는 히마티온이라고 불렸는데 보온성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아고게에서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기상과 동시에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간단한 검은 빵 한 조각으로 아침을 해결해야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루 종일 이어지는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리기, 뛰기, 던지기, 격투기 등 모든 종류의 신체 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된 식사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음식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하루에 주어지는 식량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보다도 적었어요. 이는 의도적인 것으로 아이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구해오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둑질도 허용되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도둑질을 하다가 발각되면 음식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들킨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래의 첩보 활동이나 은밀한 작전 수행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의 일부였어요. 적진에 침투했을 때 들키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급품을 획득하는 능력이 필요했거든요. 아이들은 밤중에 몰래 농가에 침입해서 음식을 훔치거나 시장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빵을 가져오는 기술을 익혀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첩성과 관찰력 그리고 순발력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집단 생활에서는 개인의 실패가 전체의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한 명이 실수하면 모든 아이들이 함께 벌을 받았죠. 이를 통해 팀워크의 중요성과 동료에 대한 책임감을 학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교육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음악과 춤도 가르쳤는데 이는 전투 시 조율된 움직임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읽기와 쓰기도 가르쳤지만 최소한의 수준에 그쳤어요. 스파르타인들은 말을 아끼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는 어릴 때부터 간결한 표현을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라코니즘이라고 불리는 이 간결한 화법은 스파르타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였어요. 긴 연설이나 화려한 수사법 대신 핵심을 관통하는 짧고 강력한 한마디를 선호했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은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침대나 이불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추위를 견디는 것도 훈련의 일부였고 편안함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새벽이 오면 곧바로 하루 종일 이어질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죠. 이런 생활이 10여 년간 계속되는 거예요. 주말이나 휴일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도 특별한 돌봄은 받을 수 없었어요. 스스로 치유하고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는 전장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기도 했어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훈련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장난감 칼이 아닌 진짜 무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실제 전투에서 사용되는 창과 방패, 검을 익혀야 했습니다. 밀집 대형 훈련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때부터는 실제로 다칠 위험도 있었어요. 동료들이 진짜 무기로 공격해오는 상황에서도 대형을 유지하며 싸우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주무기였던 도리창은 2.5m가 넘는 길이였고 무게도 상당했어요. 이 창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동시에 방패도 능숙하게 조작해야 했습니다. 방패는 호플론이라고 불렸는데 지름이 90cm가 넘고 무게도 8kg 정도 되었어요. 이 무거운 방패를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서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검술 훈련에서는
크시포스라는 짧은 검을 사용했습니다. 이 검은 근접전에 특화되어 있었고 밀집 대형에서 적과 맞붙었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무기였어요. 이 시기에 가장 악명 높은 행사 중 하나가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열리는 채찍질 경기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제단 앞에서 채찍으로 맞으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고 견디는 경기에 참가해야 했어요. 이는 단순한 고통 참기 시합이 아니라 정신력과 의지력을 시험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때로는 참가자가 죽을 때까지 채찍질을 견뎌내려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극한의 시험을 통해 진정한 스파르타 전사로서의 자격을 증명해야 했던 거죠. 채찍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정 관리였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얼굴에 그 표정이 나타나서는 안 되었어요. 미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경기를 통과한 젊은이들은 동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어요. 반대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소리를 지른 경우에는 오랫동안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의복 문제도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얇은 망토 한 벌만 주어졌고 이것으로 모든 계절을 견뎌내야 했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 같은 옷을 입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스파르타 전사는 어떤 날씨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극한의 추위와 더위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철 설산에서의 훈련도 있었어요. 눈 위에서 맨발로 행군하고 얼음장 같은 강물을 건너는 것도 일상적인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여름철에는 뜨거운 사막 같은 곳에서 장시간 행군 훈련을 받았어요. 물도 최소한만 지급되었고 그늘에서 쉬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20세가 되면 크립테이아라는 특별한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일종의 비밀 경찰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선발된 젊은이들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이들의 임무는 밤중에 몰래 돌아다니며 반란의 조짐이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헬롯이라고 불리는 노예들의 동향을 주시해야 했죠. 이 과정에서 은밀한 이동 기술과 정보 수집 능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크립테이아는 스파르타의 정보기관이자 특수부대 역할을 했어요. 크립테이아 시기의 생활은 이전보다도 더욱 혹독했습니다.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야외에서 생활해야 했어요. 낮에는 숨어서 휴식을 취하고 밤에는 임무를 수행하는 야행성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음식도 스스로 구해야 했고 들키지 않고 이동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혀야 했죠. 이 시기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스파르타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크립테이아의 임무 중 하나는 반항적인 헬롯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요악으로 여겨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게 되었어요. 밤중에 혼자서 적의 진영에 침투하고 표적을 제거한 후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오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이는 후에 전쟁에서 큰 도움이 되는 능력이었어요. 결혼도 스파르타에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대 중반이 되면 결혼을 해야 했지만 아내와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밤에 몰래 만나는 것만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전사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하되 후손을 남겨 스파르타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죠. 남편은 여전히 군사 임무에 집중해야 했고 가정에 안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의 결혼식도 독특했어요. 신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 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신랑이 전장에서 동료 남성들과 어울리던 것에서 갑자기 변화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였어요. 신혼 첫날 밤에도 신랑은 몰래 와서 만나고 다시 병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년을 지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도 남편은 계속 병영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완전한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임시적이고 조건부였어요. 30세가 되면 드디어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공적인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군사적 의무는 계속되었고 매일 저녁 공동 식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 공동 식사를 빠뜨리면 시민권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CCTR라고 불리는 공동 식사는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동료들과의 유대를 다지고 군사 전략을 논의하며 사회적 결속을 강화했어요. 유명한 검은 국물 수프도 이때 먹었는데 이 음식은 맛보다는 영양과 실용성을 중시한 전형적인 스파르타식 요리였습니다. 말없기로 유명했지만 전사들의 체력 유지에는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한 번은 다른 도시에서 온 방문객이 이 검은 수프를 맛보고는 이제야 스파르타인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알겠다 말했다는 일화도 있어요. 그만큼 맛이 없었던 거죠. 토지 경영도 시민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파르타 시민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헬롯이라는 노예 계층이 실제 농업에 종사했고 시민들은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전투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죠. 농업에 매달려 전투 기술이 녹슬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스파르타 시민들은 평생 무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헬롯들의 관리도 쉽지 않았어요. 이들의 수가 스파르타 시민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항상 반란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헬롯에 대한 공포 통치를 실시하기도 했어요. 60세까지는 현역 전사로서의 의무가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문화에서는 이미 노년기로 접어드는 나이에도 스파르타에서는 여전히 전투에 참여해야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나이에 관계없이 무기를 들고 전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스파르타 군대는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로 구성될 수 있었죠. 젊은 전사들은 선배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을 수 있었고, 노련한 전사들은 후배들의 체력과 패기를 활용할 수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레오니다스 왕이 이끈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이 수십만 명의 페르시아 군대와 맞선 이 전투는 스파르타 교육 시스템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어요. 페르시아 사절이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을 때 레오니다스는 몰론 랍에 와서 가져가라 라고 답했습니다. 이 간결하고 강렬한 답변은 전형적인 스파르타식 웅변의 사례였죠.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페르시아군의 화살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많다는 보고를 들은 한 스파르타 전사는 좋다. 그럼 그늘에서 싸우겠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수십 년간의 스파르타식 교육이 만들어낸 정신력이었습니다. 고통을 농담으로 승화시키고 절망적인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스파르타 전사들의 특징이었어요. 테르모필레에서 스파르타 전사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용맹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지만 그 목적은 단순히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페르시아의 진군을 지연시켜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방어 준비를 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전투는 그리스 전체의 단결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죠. 스파르타 전사들의 붉은 망토와 청동 갑옷, 그리고 완벽하게 훈련된 밀집 대형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페르시아군이 수적으로는 압도적이었지만 개개인의 전투력과 조직력에서는 스파르타가 훨씬 우위에 있었어요. 이는 어려서부터 받아온 혹독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300명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누구 하나 대열을 이탈하지 않는 것은 평소 훈련의 결과였어요. 전투에서 스파르타 전사들이 보여준 또 다른 특징은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방패를 버리고 도망치는 것은 스파르타에서 가장 큰 수치로 여겨졌어요. 어머니들이 아들을 전쟁터로 보낼 때 하는 말이 방패를 들고 돌아오거나 방패 위에 실려 돌아와라 였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되 명예는 잃지 말라는 뜻이었죠. 실제로 전투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방패를 잃어버린 전사는 시민권을 박탈당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명예와 용기를 중시했던 문화였습니다. 스파르타의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낸 것은 개인의 뛰어난 전투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동료 의식과 집단 정신이었어요. 300명의 전사들이 한 명의 명령에 완벽하게 호응하고 죽음 앞에서도 대열을 흐트리지 않는 것은 오랜 공동생활과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이들에게는 개인의 생존보다 집단의 명예가 더 중요했어요. 전투에서 혼자만 살아남는 것은 오히려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동료와 함께 죽거나 동료와 함께 승리하거나 둘 중 하나만 있을 뿐이었어요. 테르모필레 전투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300명이 수십만 명을 이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스파르타 전사들이 그곳에서 최후까지 싸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이 그리스 전체에 어떤 의미가 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전투 이후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단결하여 페르시아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레오니다스와 300명의 전사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전투는 그리스 전체를 각성시켰고 결국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스파르타의 교육 시스템은 분명히 혹독하고 비인간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신생아를 절벽에서 내던지는 것이나 어린아이를 굶주림에 노출시키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면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 고통을 견디고 역경을 극복하는 정신력이 그것이에요. 물론 스파르타의 시스템을 그대로 현대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가치관도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헌신과 희생정신, 그리고 불굴의 의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테르모필레 전투는 영화로 만들어지고 책으로 쓰여지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잖아요. 이는 단순히 전투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테르모필레를 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학업이든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말이죠. 스파르타인들처럼 극한의 상황을 감내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정신력과 동료에는 여전히 배울 가치가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단순히 용맹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인간이 신념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의 극한 서바이벌 가이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정신적 유산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고 있어요. 편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인 셈이죠.